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 볼 자료는 2026년 AI 트렌드를 예측한 한 전문가의 분석입니다. AI가 우리랑 소통하는 방식. 와, 지난 3년 동안 정말 숨가쁘게 변해왔죠? 네, 정말 눈 떠보니 세상이 바뀌어 있더라. 이런 느낌이었어요. 생각해보면 2023년만 해도 AI가 그럴듯한 답변을 내놓는 것만으로도 다들 와! 했잖아요. 맞아요. 그냥 신기했죠? 그러다 2024년에는 프롬프트 인지니어링이라는 말이 막 유행하면서 어떻게 하면 AI랑 잘 대화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했고요. 그렇죠. 이제 사용법을 익히는 단계였죠? 그리고 2025년, 지금은요. 우리가 뭐 일일이 지시하지 않아도 AI가 알아서 착착 다 해주길 바라잖아요. 바로 에이전트 시대로 들어선 거죠. 맞습니다. 불과 3년 만에 사용자의 기대치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처음엔 말하는 계산기 같았다면 이제는 뭐 척하면 척하는 비서를 원하는 시대가 된 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이 엄청난 변화 속에서 오늘은 특히 두 가지 아주 큰 흐름에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절대 강자 같았던 챗 GPT의 독주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전쟁이 시작됐다는 점. 그리고 둘째, AI가 이제 스크린을 넘어서 우리 현실 세계로 직접 걸어 나오기 시작했다는 피지컬 AI의 부상입니다. 자, 그럼 이 흥미로운 변화들 함께 깊이 파고 들어볼까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요. 지금 상황을 아주 잘 보여주는 데이터가 하나 있는데 이거 먼저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네, 어떤 거죠?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인터넷 세상에서 AI가 생성한 콘텐츠의 양이 사람이 직접 쓴 콘텐츠 양을 넘어섰다는 걸 보여주거든요. 챗GPT 등장 이후에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순식간에 역전이 됐죠. 와, 이제 인터넷의 절반 이상이 AI가 쓴 글로 채워져 있다는 거네요? 이게 한편으로는 대단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좀 씁쓸한 기분도 드는데요. 정보의 홍수가 아니라 AI 컨텐츠의 홍수 속에서 살게 된 거니까요. 바로 그 지점이 이 그래프의 핵심입니다. 더 중요한 건 이 다음이에요. AI 생성 콘텐츠 비율이 무한정 하늘로 치솟는 게 아니라 어느 시점부터는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여요. 그러네요. 왜 그런 거죠? 이건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 사용자들이나 구글 같은 검색 엔진이 이제 저품질의 의미 없는 AI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걸러내기 시작했다는 뜻이거든요. AI가 글을 써준다는 것만으로는 더 이상 가치가 없는 시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양적 팽창 시대가 끝나고 이제는 질적 경쟁으로 넘어가는 분기점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사람과 AI가 어떻게 협업해야 진짜 좋은 걸 만들 수 있나 하는 본질적인 고민이 시작된 거고요. 정확합니다. 이 지점이 앞으로 우리가 나눌 두 가지 트렌드를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바로 들어가 보죠. 챗 GPT 독주 시대의 종말. 표현이 상당히 도발적인데요. 정말 챗 GPT의 시대가 끝났다고 봐야 할까요? 한때는 AI의 대명사였잖아요. 챗 GPT가 당장 망한다거나 사라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그 유일무이한 절대 강자로서의 지위가 좀 흔들리고 있다. 이런 의미로 해석해야 합니다. 1등의 자리가 위태롭다는 거군요. 네, 여러 언어 모델의 종합 성능을 보여주는 벤치마트 그래프가 있는데요. 이걸 보시면 초기에는 오픈 AI, 즉 챗 GPT가 다른 모델들이랑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압도적인 격차를 보였어요. 네네, 저도 기억나요.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경쟁사들이 그 격차를 정말 무서운 속도로 따라잡고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격차가 확 좁혀지는 걸 보니까 이제 AI 모델 성능이 어느 정도 상향 평준화되고 있다는 신호로 봐도 될까요? 마치 스마트폰 초창기처럼요. 처음엔 아이폰이 압도적이었지만 몇 년 안 돼서 안드로이드 폰 성능도 확 올라왔던 것처럼요.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기술이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더 흥미로운 건 실제 사용자들이 느끼는 체감 성능이에요. 사용자들이 직접 여러 AI를 써보고 투표해서 순위를 매기는 LMSY라는 유명한 사이트가 있거든요. 네, 들어봤어요. 놀랍게도 특정 분야에서 챗 GPT가 1등을 차지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정말요? 네, 예를 들어서 창의적인 텍스트 생성은 그록, 코딩 같은 개발 분야는 클로드, 또 이미지 인식이나 분석은 제미나이가 1위를 차지하는 시기죠. 와, 사용자들이 벌써부터 용도에 맞게 AI를 골라 쓰고 있다는 거네요. 마치 우리가 사진 편집할 땐 포토샵 쓰고 문서 작업할 땐 워드 쓰는 것처럼요. 챗 GPT가 만능 툴이 아니게 된 거군요.
이런 변화가 시작된 특별한 계기 같은 게 있었을까요? 결정적인 계기는 2025년 8월에 출시된 GPT-5라고 분석됩니다. 아시다시피 GPT-4까지의 성능이 워낙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GPT-5에 대한 기대는 상상을 초월했거든요. 그렇죠. 또 한 번 세상을 바꾸겠구나 하고 다들 주목했죠.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세상을 바꿀 혁신이라기보다는 약간의 개선 정도로 느껴졌다는 반응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기대가 너무 컸던 걸까요? 아니면 기술적으로 한계에 부딪힌 건가요? 기술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GPT-5의 핵심 기술 중 하나가 라우팅이라는 건데요. 라우팅이요? 쉽게 말해 사용자의 질문 난이도에 따라 AI가 사용하는 컴퓨팅 자원의 양을 효율적으로 조절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기술이 주로 기업, 그러니까 B2B 고객의 API 사용 비용을 절감해주기 위해 설계됐다는 게 문제의 시작이었어요. 잠깐만요. 그럼 제 질문이 간단하고 좀 쉬워 보이면 AI가 대충 힘을 아껴서 답변하고 질문이 똑똑해 보일수록 더 길고 좋은 답변을 준다는 건가요? 이거 사용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피곤해지는 상황 아닌가요? 바로 그겁니다. 개인 사용자가 간단한 질문을 하면 AI가 자원을 아끼려고 답변을 짧게 내놓게 된 거죠. 사용자 입장에서는 GPT-4보다 답변이 짧아졌네? 오히려 성능이 나빠진 것 같은데? 이런 인상을 받게 된 겁니다. 아, 심지어 이 라우팅 기술이 초기에는 제대로 동작하지 않아서 깊이 있는 답변이 필요한 질문에도 엉뚱하게 짧은 답변을 내놓는 경우도 많았고요. 결국 오픈 AI가 기업 고객들 지갑 사정 챙겨주는 동안 개인 사용자들의 마음이 떠나기 시작했고 바로 그 틈을 다른 경쟁자들이 파고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그 경쟁자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곳들인가요? 현재 가장 위협적인 세 곳을 꼽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역시 구글의 제미나이죠. 초기에 바드라는 모델로 체면을 구긴 다음에 그야말로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서 무섭게 부활했어요. 구글의 저력이 있죠. 유튜브, 구글 이미지, 구글 검색. 다른 회사는 감히 넘볼 수 없는 막대한 양의 고품질 데이터가 구글의 최대 강점입니다. 특히 나노바나라는 이미지 편집 기술이나 영상 생성 모델 VEO 3.1이 엄청난 성능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이 역시 구글 기술력은 죽지 않았구나 하고 다시 보게 만들었죠. 두 번째는 어디죠? 엔트로픽의 클로우드입니다. 이들은 기업용 LLM의 강자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했습니다. 특히 코딩이나 프로그래밍 분야에서 개발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어요. 클라우드가 개발자들한테 특히 인기가 많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그렇게 마음을 사로잡은 걸까요? 단순히 코드를 잘 짜주는 것 이상의 무언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좋은 질문입니다. 클라우드는 단순히 코드 조각을 생성해주는 걸 넘어서요. 수십만 줄에 달하는 아주 복잡한 프로젝트에 전체 코드 베이스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아, 전체 맥락을 다 파악한다는 거군요. 네, 예를 들어 개발자가 이 프로젝트에서 사용자가 로그인할 때 거치는 모든 보안 절차를 찾아서 설명해줘 라고 하면 수백 개 파일에 흩어져 있는 관련 코드를 전부 찾아서 그 흐름을 정확하게 요약해주는 식이죠. 이런 맥락 이해 능력이 압도적이라 B2B 시장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 AI 도구를 서로 연결하는 기술 표준인 MCP를 만들었을 정도로 기술적 영향력도 상당하고요. 구글과 엔트로픽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 주자는 좀 의외인데요. 일론 머스크의 XAI? 그록 아닌가요? 처음에는 다들 트위터 데이터로 학습했다고 해서 좀 농담처럼 여기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처음엔 그랬죠. 하지만 지금은 아무도 무시하지 못합니다.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GPT가 발전하는 속도랑 그록이 발전하는 속도를 비교한 건데 정말 말이 안 되는 수준으로 빠르게 추격하고 있습니다. 와, 기울기가 엄청나네요. 후발주자라는 약점을 일론 머스크의 막대한 자본력, 즉 머니파워로 전부 극복해버린 겁니다. 최고 성능의 GPU 수십만 개,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고품질 데이터, 그리고 세계 최고의 AI 인재들을 돈으로 그냥 한 번에 쓸어 담으면서 믿을 수 없는 속도로 성장하고 있죠. 정말 무서운 기세네요. 이렇게 경쟁이 치열해진 상황에서 오픈 AI는 어떤 전략으로 대응하고 있나요? 이대로 이리자리를 내주는 건가요? 오픈 AI도 가만히 있진 않죠. 이들은 이제 순수한 기술 성능 경쟁을 넘어서 플랫폼으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습니다. 이미 확보한 8억 명이 넘는 압도적인 사용자 기반을 일종의 해자로 삼는 거죠. 아, 그거군요. 애플이 쓰는 전략이랑 비슷하네요. 아이폰 하드웨어 성능이 최고가 아니더라도 강력한 앱스토어 생태계로 사용자들을 꽉 묶어두는 것처럼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애플 플레이북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챗GPT 앱 내부에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고 여러 외부 서비스를 챗GPT 안에서 앱처럼 쓸 수 있게 하는 GPT 스토어를 활성화하고 있고요. 아, 생태계를 만드는 거군요. 네, 또 영상 생성 모델인 소라를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SNS 기능을 넣거나 여러 명이 함께 AI랑 대화하는 단체 채팅방 같은 커뮤니티 기능도 추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오픈 AI의 성패는 기술적 우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는 문제와 더불어서 이 플랫폼 생태계를 얼마나 성공적으로 구축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봐야 합니다. 오픈 AI가 기술 경쟁을 넘어 플랫폼 생태계 싸움으로 전장을 옮기고 있다는 점이 무척 인상적이네요. 그런데 AI의 전쟁터가 이런 디지털 세상에만 머무는 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이제 AI가 스크린 밖으로 우리의 현실 세계로 직접 걸어 나오기 시작했다고요. 이게 바로 저희가 다룰 두 번째 주제, 피지컬 AI와 관련된 이야기겠죠. 맞습니다. 드디어 AI가 몸을 갖기 시작한 거죠. 이 피지컬 AI라는 개념이 조금 낯설 수 있는데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했던 비유를 들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인지 AI는 햄버거 사진을 보고 이건 치즈버거야 라고 인식하는 단계입니다. 그 다음 생성형 AI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치즈버거를 맛있게 먹는 사람을 그려줘 라고 하면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단계고요. 네, 거기까지는 저희에게 아주 익숙한 개념들이네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간 것이 에이전트 AI입니다. 제가 배고파 라고 말하면 AI가 제 의도를 파악해서 치즈버거를 주문해 드릴까요? 라고 물으며 실제로 주문까지 해주는, 즉 행동을 하는 거죠. 네. 그럼 피지컬 AI는 무엇이냐? 바로 햄버거 가게 주방에서 로봇팔이 직접 패티를 굽고 있는 겁니다. 디지털 세계의 명령이 아니라 물리적 세계에서 실제로 움직이는 몸을 가진 AI인 셈이죠. 그렇다면 기존의 공장에서 쓰이던 자동화 로봇과는 근본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용접하고 물건 나르는 로봇들은 예전부터 있었잖아요. 핵심적인 차이는 비전 언어 행동이라는 아키텍처에 있습니다. 과거의 로봇은요, 사람이 모든 동작을 하나하나 프로그래밍 코드로 입력해야 했습니다. 아, 일일이 다요? 네. 예를 들어 이 물병을 짚는 동작을 시키려면 팔을 37도로 굽히고 손가락을 2.5N의 힘으로 오므려라. 이런 식으로 전부 코딩해야 했죠. 와, 엄청 비효율적이네요. 네. 아주 비효율적이고 정해진 동작 외에는 아무것도 못하는 경직된 방식이었습니다. 그럼 피지컬 AI는 어떻게 움직이나요? 설마 말로 시키면 다 알아서 하는 건가요? 거의 그렇습니다. 프로그래밍이 아니라 학습을 통해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 사람이 VR 기기를 쓰고 물병을 집어서 물을 따르는 행동을 몇 번 보여주기만 하면 돼요. 시범을 보여주면요? 네. 그러면 AI가 그 모습을 카메라로 보고 아, 물병을 들어서 컵에 물을 따르는 행동이구나 라고 그 맥락을 이해하고 스스로 로봇을 움직이는 코드를 생성해서 똑같은 행동으로 변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로봇을 움직이기 위해 코딩 박사가 필요한 게 아니라 시범을 잘 보여주는 선생님이 필요한 시대가 된 거네요. 그런데 듣기만 해도 엄청난 컴퓨팅 파워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기술이 정말 가까운 미래에 실현 가능한 건가요? 바로 그 지점이 이 트렌드가 최근에 급부상한 이유입니다. 사실 저도 불과 1, 2년 전까지만 해도 이건 아주 먼 미래의 기술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최근 한국의 엔비디아의 최신 블랙웰 GPU가 26만 개나 들어오고 AWS가 데이터 센터에 7조 원을 투자하는 등 상상도 못할 규모의 인프라가 갑자기 구축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때문에 기술 발전의 타임라인이 10년은 좋게 앞당겨진 거죠. 아이디어는 있었는데 그걸 구현할 엔진이 없었는데 갑자기 F1 경주용 엔진이 대량으로 보급되기 시작한 겁니다. 하드웨어 인프라가 먼저 깔리면서 그 위에서 소프트웨어랑 AI 모델의 발전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거군요. GPU 성능에 따라 로봇의 학습 결과가 얼마나 극적으로 달라지는지 보여주는 예시가 있습니다. 이전 세대인 A100 GPU로 30시간 동안 로봇에게 물 따르는 법을 학습시켰더니 로봇의 손이 수전증 환자처럼 심하게 떨면서 불안정하게 물을 따랐어요. 그 다음 세대인 H100 GPU로 20시간 학습시켰을 때는 한쪽 손은 안정적이었지만 다른 쪽 손은 여전히 조금씩 떨렸죠. 확실히 나아지긴 했는데 아직 사람이 하는 것만큼 자연스럽지는 않네요. 그런데 바로 이 최신 B2000 GPU로는 단 6시간만 학습시켰을 뿐인데 양손 모두 전혀 떨림 없이 아주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물을 따르는 데 성공했습니다. 와, 6시간 만에요? 네, 학습 시간은 5분의 1로 줄었는데 결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아진 거죠.
이처럼 강력한 GPU 인프라가 피지컬 AI의 발전을 이끄는 핵심 동력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술이 우리 산업 현장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될까요? AI 팩토리와 디지털 트윈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선 현실의 반도체 공장을 가상 공간에 원자 하나까지 똑같이 복제한 디지털 트윈을 만들어요. 네. 그리고 그 가상 공간 안에서 AI가 수백만, 수억 번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공정 수요를 0.01%라도 더 높일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찾아내는 거죠. 온도, 압력, 습도, 로봇 팔의 동선까지. 인간은 도저히 계산할 수 없는 수천 개의 변수를 조합해서 최적의 해답을 찾아내는 겁니다. 가상세계에서 완벽한 공략집을 만든 다음에 현실 세계에서 그대로 실행하는 방식이군요. 듣고 보니 물류창고나 제조업 외에도 인력난이 심각한 농업 같은 분야에서 정말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겠네요. 사람이 하기 힘든 정밀한 작업을 지치지 않고 24시간 내내 해낼 수 있을 테니까요. 맞습니다. 그렇게 찾아낸 최적의 결과를 실제 공장에 적용하는 거죠. 이건 제조업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혁신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면 AI 반도체를 만드는 공장을 AI가 더 똑똑하게 만들고 그 공장에서 생산된 더 좋은 AI 반도체가 다시 더 뛰어난 AI를 만드는 끝없는 지능 향상의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정말 거대한 변화네요. 이 피지컬 AI 기술의 최종 진화 방향은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요? 궁극적인 개념으로 월드 모델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트윈이 현실을 그대로 복제한 것이라면 월드 모델은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세계를 AI가 실시간으로 생성해내는 개념입니다. 현실 복제를 넘어서 아예 새로운 세계를 창조한다는 말씀이시군요. 마치 영화 매트릭스처럼요. 아주 비슷한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중세 시대를 배경으로 말을 타는 기사의 모습을 만들어줘 라고 첫 장면만 AI에게 요청합니다. 그 다음 제가 키보드로 기사를 조작해서 왼쪽으로 움직이면 AI가 그에 맞춰서 숲이나 강 같은 배경 세계를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창조해내는 거죠. 정해진 맵이 있는 게임이 아니라 제가 움직이는 방향으로 세계가 무한히 만들어지는 거군요. 네. 이걸 통해 로봇이 현실에는 없는 위험하거나 극한 환경에서의 대처법을 가상으로 수십억 번 훈련하는 등 무한한 가능성이 열리게 될 겁니다. 상상만 하던 미래가 정말 눈앞에 다가온 느낌입니다. 자, 오늘 논의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AI 시장의 경쟁 구도가 책 GPT라는 단일 모델의 순수 성능 경쟁에서 구글, 엔트로픽, xAI 등이 참여하는 플랫폼 생태계 싸움으로 변하고 있다는 점을 짚어봤습니다. 동시에 AI가 스크린이라는 디지털 감옥을 탈출해서 우리의 물리적 세계를 직접 재구성하는 피지컬 AI의 시대가 막 열리고 있다는 것도 확인했고요. 마지막으로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청취자 여러분이 무엇을 생각해봐야 할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AI가 나를 위해 무엇을 써줄까 또는 무엇을 그려줄까를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질문을 완전히 바뀌어야 할 때가 왔습니다. 디지털 세계와 물리적 세계의 경계가 AI로 인해 빠르게 허물어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앞으로 AI가 내 사무실, 내 공장, 내 도시, 내 주변의 어떤 물리적 시스템을 재설계하게 될까? 그리고 나는 그 거대한 변화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이는 단순히 다음 기술 트렌드가 무엇이냐는 질문을 넘어 우리 각자의 일과 산업의 미래에 대한 아주 본질적인 질문이 될 겁니다.